어머님, 이삿날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편하게 쉬세요. 다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아들 선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찜질방에서 잘 쉬고 계세요. 끝나면 연락할게요. 그렇게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외아들 선우와 며느리 민지와 함께 살아왔어요. 셋이서 사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며느리도 그럭저럭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말을 꺼냈어요. 엄마,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 경기도 쪽으로 출근해야 해서요. 선우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사라니.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아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매일 오가면 몸이 상할 테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이 집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혼자 살기엔 아직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가시면 되죠. 그 말에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역시 며느리가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들어 민지가 유난히 살갑게 대했거든요.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주고 저녁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챙겨주고요.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는 일주일 동안 민지는 더욱 부지런했어요. 제 방까지 들어와서 정리를 도와주더니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삿날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짐도 많고 정신없을 테니까요. 민지는 상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은 어머님 편하게 찜질방에서 쉬세요. 다 정리되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옆에서 선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먼지도 날릴 거고 시끄러울 텐데 찜질방에서 잘 쉬고 계세요. 끝나면 연락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한마음으로 제 걱정을 해주니 고마웠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할 때 늙은이가 방해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 너희가 편한 게 최고야. 이삿날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최소한만 챙겼어요. 새 집에 가면 다 있을 테니까요. 민지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쯤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돌아보니 민지가 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답답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생각이겠지. 찜질방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살았던 동네가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처음 이사 왔을 때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그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죠. 찜질방에 도착해서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물함에 짐을 넣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곤 한증막에 들어가 땀을 뺐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온몸이 풀리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이삿짐 센터가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지금쯤 선우와 민지는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겠죠. 휴게실로 나와 식혜를 한 잔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왠지 씁쓸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달라진 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걸까? 아니면 이사를 앞두고 일부러 잘 대해준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한 의심이야. 민지는 착한 며느리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눈을 감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올 때쯤인데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끝난 모양이구나. 좀 더 기다려야겠다 싶었습니다. 7시, 8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바쁠 텐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지야? 그런데 전화기 너머 민지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내일,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래, 정리가 덜 됐나 보다. 내일이면 되겠지. 그날 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주변엔 낯선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새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뻐근했지만 오늘은 새 집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휴게실에서 계란과 식혜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직 연락은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었어요. 슬슬 연락이 와야 할 시간인데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둘 다 전화를 안 받는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오후 1시, 2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을 순 없는데 3시쯤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찜질방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한 걱정이기를 바라며 버스에 올랐어요. 집까지 가는 40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정리가 덜 된 거겠지. 곧 연락이 올 거야.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평소 수없이 오가던 길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벽에 걸려있던 시계도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었습니다. 싱크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제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도, 이불도, 화장대도.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온 건가?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맞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틀림없어.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민지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이웃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명자 씨. 아직 여기 계셨어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네, 이삿짐은 언제 나갔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낮에 다 나갔던데요. 이삿짐 차 2대나 왔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요? 며느리는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이서 짐 다 싣고 떠나던데요. 명자 씨는 안 보였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혹시 새 주소 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몰라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명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란 것뿐이에요.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 앞에 서서 멍하니 복도를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정말 나를 두고 간 걸까?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우야, 엄마야.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희 어디 갔니? 새 집 주소 좀 알려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길 위에 섰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가슴속은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설마 정말 나를 버린 건 아니겠지.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며느리도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뭔가 크게 잘못된 거야. 그날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겨우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계속 폐를 끼칠 순 없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20통이 넘게 전화를 걸었어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죠.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민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명자 씨 맞으시죠? 123 창고입니다. 창고요? 무슨 창고 말인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댁짐이 여기 맡겨져 있습니다. 보관료는 선불로 한 달치만 결제되어 있고요. 한 달 후엔 직접 내셔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짐이요. 누가 맡겼는데요. 남자가 잠시 뭔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지 씨라고 되어 있네요. 며느리분이신가 봅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민지가 내 짐을 창고에 맡겼다고요. 주소 알려드릴 테니 메모하세요. 멍하니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예 버릴 생각이었구나. 짐까지 창고에 처박아 놓고 다음 날 아침 123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외진공단 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컴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중년 남자가 나와 저를 확인하더니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2층 2075실입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낡은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2075. 작은 철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작은 방 안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고작 박스 5개와 이불 보따리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스 하나를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평소 입던 옷들. 색파랜 남방과 늘어난 가디건. 다른 박스를 열었습니다. 주방집 기였어요. 깨진 그릇, 낡은 냄비, 손잡이 빠진 프라이팬. 버려야 할 것들만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박스엔 이불이 들어 있었어요. 솜이 눌려 납작해진 이불. 남편과 함께 쓰던 거였습니다. 세탁도 안 한 채 구겨서 넣어 놓았더군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이게 내 30년의 흔적이구나. 아들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고작 박스 5개로 끝나는구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네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몇 권 들어 있었어요. 손을 뻗어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폈어요. 선우가 돌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복 입은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엔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웃던 선우. 취직해서 첫 월급 봉투를 건네던 날.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럴 수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버릴 수가. 사진첩을 닫았어요.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박스를 열었습니다. 제 화장품과 액자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찍은 결혼사진 액자, 가족사진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깨진 유리 사이로 가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모든 게 좋았던 그때, 왜 이렇게 된 걸까?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키우면서 뭐가 잘못된 걸까? 문득 며느리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사 전날까지 웃으며 차를 내오던 모습. 그게 다 연기였구나. 계획된 거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허탈함으로 바뀌었어요. 화를 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미 버려진 몸인데. 천천히 일어났어요. 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박스를 닫고 이불을 개었어요. 창고 문을 나와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데.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길을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모두 갈 곳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겠죠. 나만 없어. 나만 혼자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해보자. 선우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통화 종료음이 울렸습니다. 문자를 썼어요. 선우야, 엄마야. 창고에 다녀왔어. 너희가 맡긴 짐 봤어. 이게 정말 엄마한테 줄 거 전부니 30년을 함께 산 게 고작 이것뿐이니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읽음 표시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 하나가 뺨에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비를 맞았어요. 자식인데,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빗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창고를 나서려는데 사무실 직원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한명자 씨. 뒤돌아봤어요. 중년 남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참, 그날 며느리분이 잔금 받은 서류 들고 바쁘게 가시던데요. 부동산 서류 같던데 집이라도 사셨나 봐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잔금이요. 무슨 잔금이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그건 저도 잘. 그냥 서류 봉투에 부동산 로고가 있길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잔금, 부동산, 새 집. 혹시 언제였어요? 남자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요. 창고 계약하러 오셨을 때요. 그날
제가 찜질방에 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로등을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새 집을 샀다고? 그럼 돈은 어디서 났을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살던 집. 그건 제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죠. 그 집을 팔면 당연히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민지가 잔금 서류를 들고 있었다고요? 제 명의인 집을 팔았는데 제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 맞다. 통장. 한 달 전쯤이었어요. 민지가 집을 팔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며 통장을 달라고 했었죠. 잠깐만 쓰고 바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 돌려줬고요. 그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통장 안에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어요. 마침 문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잔액이 10만 원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0만 원이요. 얼마 전에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바로 출금됐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다가 나간 건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억 2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당일 전액 출금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억 2천. 우리 집 매매 대금. 그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갔다고요. 누가 찾아갔어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본인 출금으로 되어 있네요. 고객님 명의 도장으로 출금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도장. 분명 민지가 통장 빌려갈 때 같이 가져갔죠. 그리고 돌려준 건 통장뿐이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김선우 고객님 계좌로 전액 이체됐네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선우, 내 아들 계좌로. 그럼 그 돈으로 새 집을 산 거잖아요. 혹시 그 후에 다른 거래 내역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으세요. 그 이후론 1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억 2천. 내 집을 팔아서 생긴 돈. 그걸 고스란히 가져간 거예요. 내 도장으로 몰래 찾아서 선우 통장으로 옮기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이사하자고 한 것도 찜질방에 가라고 한 것도 모두 나를 떼어놓기 위한 계획이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민지야, 은행 다녀왔어. 내 통장 확인했어. 집 판 돈 다 어디 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지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아, 그거요? 새 집 사는 데 썼죠. 당연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건 내 집 판 돈이야. 내 허락도 없이. 민지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어차피 나중엔 선우가 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쓴 것뿐이에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 재산이야. 어떻게 남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었어요. 남의 재산이요.
어머님, 지금까지 저희가 모셔드린 거 생각 안 해요? 3년 동안 공짜로 얹혀 사신 거 계산하면 그것도 모자라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얹혀 살았다고, 공짜로. 뭐라고, 그건 내 집이었어. 내가 너희를 드린 거지. 민지가 코웃음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집이었죠. 과거형이에요. 이제 우리 집이고요. 어머님은 이제 집도 없잖아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선우는 알아. 선우도 동의한 거야? 민지가 웃었어요. 이번엔 더 비꼬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남편이 제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요? 시어머니 편.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민지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창고비는 한 달치 내놨으니까 그동안 방 구하시든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번호 바꿀 거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30년을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 둘이 손잡고 나를 버렸어요. 내 전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절대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 집, 내가 평생 지켜온 것. 다 되찾을 거야.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친구 집에서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나왔어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능하세요. 임시 거처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렇게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곳이었죠. 짐이라고 해봤자 창고에서 가져온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박스들을 보니 서글펐어요. 63년을 살아온 흔적이 고작 이것뿐이구나. 낡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곰팡이 냄새도 났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선택권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집도 없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수급비로는 방세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료 법률 상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법률 상담. 혹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포스터가 자꾸 떠올랐어요. 무료 법률 상담. 매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죠.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망설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와 살았던 일, 이사 가던 날 찜질방에 갔던 일, 돌아와 보니 빈집이었던 일, 그리고 제 집이 팔렸다는 것, 통장에서 돈이 모두 빠져나간 것까지. 변호사는 메모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장 명의가 어머님이시죠? 네, 제 명의예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어머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거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소송을 해야 하고 증거도 모아야 하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았어요. 포기하는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경찰 신고, 고소장 작성, 민사소송 절차. 어려운 말들이 쏟아졌지만 집중해서 들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박스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사본, 집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어요.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나도 이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내 것을 되찾아야 해.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여전히 천장에 금이 보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래, 내가 피해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집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할 거예요. 고소장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고소장 사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선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우야, 엄마야, 오늘 너희 고소했어. 사기죄로. 내 돈 돌려놓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전과자가 되는 거야. 사진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바로 떴어요.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죠.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어머님, 장난하신 거죠? 진짜 고소하셨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어요. 법으로 해보세요. 저희는 안 무서워요. 어차피 선우가 받을 돈이었으니까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받아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선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우. 한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했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출석하라고. 선우의 목소리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고소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나 아들이잖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아. 내 집 팔고, 내 돈 가져가고, 나를 창고에 처박았잖아. 선우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건 민지가 그러자고 해서.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민지 탓이야? 넌 동의 안 했어. 내 도장 가져간 것도 민지고, 내 통장에서 돈 뺀 것도 민지야? 선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경찰까지 가게 하다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쓴 웃음이었어요. 내가 심해. 너희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으려는데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제발. 할 이야기 없어. 돈 돌려주면 고소 취하할게.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님, 민지예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라니.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건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해 없어요. 돈 돌려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희 인생 망치려고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죠. 너희가 내 인생 먼저 망쳤잖아. 63의 집도 없이 쫓겨난 게 뭐야.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친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선우가 전과자 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 집 팔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민지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럼 도대체 얼마를 원하세요?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협상이라니. 웃기는 소리였어요. 협상 없어. 3억 2천 전액 돌려줘. 1원도 빼지 말고. 민지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저희 새 집 살 때 다 썼다고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집 팔든지. 내 알바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조사받으러 온다고 했어요.
제게도 같은 날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오래된 옷이었지만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선우와 민지를 마주쳤어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선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난 내 아들이잖아. 팔을 뿌리쳤어요. 선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 이젠 더 이상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야. 나한테 넌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맞선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피고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합의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새 집을 매각해서 전액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얼마나 걸리나요? 2주 안에 매매 계약 완료된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2주 후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최종 합의한다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선우와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수척해 보였어요. 민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서입니다. 3억 2천만 원 전액 한명자 고객님 계좌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통장 번호, 입금 금액 3억 2천만 원. 틀림없었어요. 가슴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풀린다. 변호사가 고소 취하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데 민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들어 민지를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우도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선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엄마 모시고 잘 살게. 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를 어떻게 믿어?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믿음이야. 너희는 그걸 배신했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돈은 되찾았지만 너희에 대한 믿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아.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는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걱정해줘야 하는데. 선우가 다가왔어요. 엄마, 그래도 난 내 아들이잖아. 뒤돌아봤습니다. 선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들이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나 63살의 찜질방에서 자고 반지하 원룸에서 살게 만든 게 아들이야? 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고소 취하서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어요.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3억 2,010만 원입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직원이 놀라 물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슴속이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 명자야. 다 해결됐어. 돈 다 돌려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 됐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이젠 나갈 수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당당하게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30년 살았던 집, 그 모든 게 다시 돌아왔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맞설 용기만 있다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한 달 후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어요. 2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죠.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 만나셨어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젖혔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젠 내 집, 내 인생. 가슴속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이젠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창고에서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그릇.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했어요. 비록 낡았지만 소중했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들이니까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보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직은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복지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준이와 영자였습니다. 손에 음식을 가득 들고 왔죠. 영자야, 집들이 왔어. 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집 참 좋네. 햇살도 잘 들고.
영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함께 음식을 펼쳐놓고 둘러앉았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춘희가 잔을 들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잘 이겨냈어. 영자도 잔을 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명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한테는 연락 왔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춘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 이젠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진 않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외롭긴 해. 하지만 괜찮아. 혼자인 게 버림받는 것보단 나아. 춘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있잖아. 혼자 아니야.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가족이지 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번엔 흘려도 괜찮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셋이서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밤, 빈집 앞에 선 순간, 창고에서 본 낡은 짐들, 그리고 법정에서 맞선 날.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새 집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은 지금부터야. 다음 날 아침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제 새 집에서 살게 됐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 로비로 나왔습니다. 게시판 앞에 섰어요. 여러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 한글 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 교실 안내.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어요. 뭘 해볼까? 이제 시간도 많고 건강도 괜찮은데.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좋아요. 나도 요가 다니는데 재밌어요. 그래요? 나도 한번 신청해 볼까 봐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대화였어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소 지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도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 피로 이어졌다고 다 가족일까? 아니야. 이젠 알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어져야 가족이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됐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